반갑습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고요. 제목은 이제 자원순환과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자원순환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원순환 분야는 사실은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를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청년 창업의 관점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재사용 공유 경제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개입을 해서 들어가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라는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분야는 이제 플라스틱 이슈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국제 환경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 경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로서 청년 창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그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해외의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제 고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분야가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실제 실행에 들어가려면은 만족할 만한 솔루션이 바로 제시는 되진 않습니다. 결국은 현장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계속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다 합의할 수 있는 개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의 조직 형태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정도의 합의가 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시장과 공공 영역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모델로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실행 방식에 있어서의 비즈니스적인 모델들을 결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운영에 있어서 조직 운영의 민주성, 시장에서 낙오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결합,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면 반드시 추구해야 될 형태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환경 분야의 사회적 경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주제가 환경인 거죠. 지속 가능한 녹색 사회 구현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를 하면서 시장의 조직 원리까지도 같이 결합한 경제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의 사이에 있는 부분들에서 사회적 경제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공공경제가 해야 될 부분들을 위탁받거나 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배제되고 있는 사각지대를 사회적 경제로 커버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라고 주제를 정해보면은 제일 큰 분야가 사실은 재생에너지 파트예요. 근데 재생에너지 파트는 통상적으로 환경부 지원 영역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환경부가 생각하는 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또 빼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재생에너지 영역도 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재생에너지를 빼면은 이제 자원순환 분야, 환경교육 분야, 녹색 제품 생산 유통 분야, 생태자원 이용 분야,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자원순환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가 활동할 수 있는 주제들을 크게 5가지로 해서 뽑아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이제 재사용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이제 송지 사례도 결국은 재사용의 구체적인 활동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재사용 영역이 앞으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 수집, 운반이나 선변이나 재활용 분야는 솔직히 말하면 레드오션이에요. 이미 민간 경제에서 이쪽이 너무 촘촘하게 다 진출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새롭게 여기에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에 기존의 민간 사업자들과의 충돌이 곳곳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민간 사업자들이 깊숙하게 침투하지 않는 영역에서 뭔가의 새로운 모델들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가능성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분야가 이제 재사용 영역이다라고 보이고요. 역으로 따지면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재사용 부분은 정부에서 방치해 놓은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라든지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환경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재사용에 대한 주목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사실상 입으로만 떠들고 투자의 대상으로서는 방치해 놓았던 재사용 분야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 분야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혹은 시설들을 어떻게 현대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업사이클 영역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업사이클의 역사는 길게 보면 한 15년, 짧게 보면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파티 메아리는 업사이클 역사에서 1세대에 해당하는 그룹이고요. 그동안에 1세대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업사이클 산업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지만 실제로는 업사이클이 산업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규모가 사이즈가 너무 작고요. 업사이클을 창업한 경우에 대부분 1, 2년을 넘기기가 힘들다. 그리고 업사이클을 창업하더라도 업사이클 제품 생산으로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업사이클 제품 생산은 부차적인 사업으로 빠지게 되고 교육 중심으로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뭐 이런 식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업사이클의 산업으로서의 모델이 정립되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확실하게 보인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업사이클은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아덴처럼 어떤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그 아이디어로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수집 운반과 선별의 영역은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지자체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 업무이죠. 이 지자체 업무를 지자체 직영 시스템에서 민간 위탁 시스템으로 바뀔 때 사회적 경제가 이 업무를 어떻게 위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재활용의 영역에서는 사실상 인프라 투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시장 민간 사업자들과의 충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혀 민간 사업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영역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는 사회적 경제로서 활성화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재사용 영역과 플라스틱 대안 영역에서의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재사용 분야입니다. 일단 재사용 혹은 재사용 공유 경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정부에서 녹색 뉴딜, 민간 단체에서도 녹색 뉴딜, 녹색 뉴딜 많이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 일어난 녹색 뉴딜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하면서 열풍 같은 게 불고 있는데 지금 녹색 뉴딜이라고 했을 때의 주된 영역이 신재생 에너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원순환 뉴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환경 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업사이클 쪽을 주목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업사이클보다는 재사용 쪽에 더 주목하는 것이 하나의 비즈니스 유지의 모델 성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사용 업사이클까지 다 포함시켜서 자원순환 뉴딜의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분야가 왜 자원순환 뉴딜의 분야라서 중요하냐면은 모든 작업들이 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기계화, 자동화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중고품의 혹은 업사이클 소재의 수집, 선별, 가공 이 모든 영역들이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가가치 대비해서 일자리 창출 숫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그리고 다양한 그룹들의 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은 수집, 선별과 같은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는 기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층에게 충분하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사업의 기획,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사이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품을 제작한다라든지 했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서 도태되어가는 숙련 기능공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문제가 되는 다양한 그룹들이 같이 모여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 해결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름다운 가게가 그 재사용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많은 역할을 했는데 저는 아름다운 가게가 재사용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재사용 매장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름다운 가게 그 초기에 설계했던 분하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박은순 시장님하고 당시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매장을 디자인할 때 박은순 시장님은 심플하게 가야 된다. 실무자들은 무조건 화려한 인테리어로 가야 된다. 왜? 중고품이기 때문에. 중고품이기 때문에 매장이 우중충하면 오는 사람들의 마음도 우중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화려한 인테리어, 백화점 수준의 밝고 화려한 인테리어로 매장을 꾸며야 이 중고품 매장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이게 앞으로 한국의 중고 매장들이 취해야 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품 매장이 이제 재활용 센터라고 있어요. 가구라든지 냉장고 같은 가전 제품을 중고품을 판매하는 것을 이제 재활용 센터인데 법적으로 지자체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구 20만이 증가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를 해야 됩니다. 가령 청주가 지금 인구 84만이거든요. 그럼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는 공공재활용센터를 5개를 설치해야 해요. 근데 지금 청주가 하나만 설치해놨어요. 그것도 대개 구색 맞추기식으로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개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중고품 매장이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면은 중고품 소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의 왜곡이 발생을 하냐면요. 중고품은 가난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중고품 소비가 활성화가 되려면은 중고품 소비가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소비 생활과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일상 소비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은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매장의 현대화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매장 기능에 복합합니다. 저는 이제 백화점 형식의 중고품 가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중고품 가게가 품목별로 너무 전문화되어 있어요. 의류면 의류,
가구, 가전제품이면 가전제품, 도서 뭐 이런 식으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품들을 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저는 중고 매장과 관련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자체가 투자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네 가지 기능들이 결합이 돼요. 첫 번째는 중고 매장이 들어서야 되는 거고, 중고 매장이 들었을 때는 백화점 형식의 다양한 물품들을 취급할 수 있는 현대화된 중고 매장들이 들어서야 됩니다. 다음에 수리수선 가게가 들어서야 됩니다. 세 번째, 교육과 관련된 업사이클 교육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 물류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물류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소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중고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바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 중고품이 수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수집을 해서 제품의 그 가치에 맞게끔 선별을 하고 가격을 부여를 하고 필요하면 포장을 해서 중고 매장에 디스플레이 전시를 하고 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중고 매장에 가서 매장만 보잖아요. 그 매장에 이 중고품이 오기 전 단계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전담해 줄 수 있는 게 물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물류 기능이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왜 필요하냐? 도매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재사용 가게들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지자체가 설치한 중고품 도매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기부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지자체, 동네 단위 소규모 중고 매장에 중고품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동네 재사용 가게가 운영하기 힘든 건 뭐냐면 이 조그마한 동네 재사용 가게에서 한두 명이 이 모든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재사용 가게는 중고품의 판매와 동네 커뮤니티 역할을 해주는, 사랑방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 필요한 서비스는 공공에서 이 물류 기능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 그런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일본의 하드오프하고 스웨덴의 리투나 매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백화점 형식의 중고 매장, 그리고 현대화된 매장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영국의 FRA는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가구 재사용 기부 활동을 하는 단체가 되겠고, 프랑스 앙비 네트워크는 생산자 삼성전자와 같이 대형 가전제품 회사와 연결을 해서 중고 가전제품을 가져와서 수리를 해요. 수리를 해서 중고 매장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이쪽도 가전제품과 관련된 도매상 역할을 해주는, 중고 가전제품의 도매상 역할을 해주는데, 약간 이 기능에서 특이할 점은 리퍼비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 같은 게 왔을 때도 그냥 단순하게 좀 깨끗하게 닦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부품을 새로 갈아서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고품의 기능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좀 더 높이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라이트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그 세아룡 플라자에 가 있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요새 무선 청소기, 이런 무선 가전제품이 많이 보급되면서 무선 가전제품 안에 충전, 건전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전지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건전지를 아예 통째로 갈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 제품 자체를 아예 폐기물을 배출을 해야 되거나, 이런 식의 낭비가 일어나는 것인데, 인라이트는 그 배터리 재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청년 창업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를 통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셀 교체를 통해서 배터리 기능을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시켜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다시 그 무선 가전제품의 기능들을 제대로 정상 작동시키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다음에 중고품과 관련된 수리, 다음에 판매 기능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다음 에코 TN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휴대폰의 배터리만을 가지고 뭔가 보조 배터리를 제조한다든지, 아니면 그
청소년의 저가폰을 새로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재사용 매장들의 한계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재사용 복합 쇼핑 문화 공간으로 현대화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지자체 투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거고,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이제 이걸 누가 위탁받을 거냐? 사회적 경제가 위탁을 받는 전략으로 가야죠. 왜 사회적 경제가 위탁을 받아야 되냐? 일단은 중고 매장을 운영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수익이 교육과 자원순환 관련된 공익적 사업에 재투자가 되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업사이클 센터들이 지자체에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지자체에서 운영한 재활용 플라자까지 포함해서 지자체 업사이클 센터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재정을 퍼부어야 되는 곳이에요. 항상 운영 적자가 항상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인데 왜 자꾸 운영 적자가 발생하냐고 의회에서 맨날 그 문제 제기를 받아요. 그래서 재정이 들어가는 순수 교육 중심의 센터를 만들게 되면 항상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현금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중고 매장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다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이 공익적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이 구조를 믹싱함으로써 아주 이제 조화롭게 잘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사회적 경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이걸 받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익이 발생해도 자꾸 빼돌리면서 교육에 투자할 비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중고 쪽이 현금 거래가 많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민간 기업들에게 잘못 위탁했을 때 지자체에 보고되는 수입은 대개 누락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경영 그리고 거기서 창출되는 사업이 사회적 목적에 투자되도록 하는 것은 어쨌든 사회적 경제가 반드시 위탁을 받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일단 플라스틱 대안 사업들이 될 텐데요. 일단은 뭐 포장재 없는 가게 사례들이 요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오리지널 운페어 팍트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이나 미국에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크라우딩 펀딩을 받아서 이쪽은 설립을 했습니다. 체코의 미아 프로젝트는 아예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사용 용기에 식품을 담아서 유통 매장에 모듈화된 상태로 꽂은 다음에 소비가 되면 다시 가져와서 세척해서 사용되는 이 재사용 순환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다음에 뉴욕의 3대 제로 웨이스트 숍이 필러리, 패키지 프리샵, 프리사이클인데요. 이 패키지 프리숍을 보게 되면은 물품을 포장재 없는 가게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식품이나 과일, 공유, 그다음에 생활용품, 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벌크로 판매하는 여기에 딱 그쳐 있는데 패키지 프리숍은 이걸 넘어서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제로 웨이스트 실천에 필요한 도구들을 판매하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캐나다의 Life Without Plastic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시작해서 지금 기업이 됐어요. 플라스틱 대체 용품만을 다 모아서 온라인으로 판매해주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포장재 없는 가게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델들은 종합해서 보게 되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로 웨이스트 비즈니스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운동을 넘어서서 비즈니스까지 발전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 투자들이 한 몇 년들은 지속되면서 좀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이제 베셀웍스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컵을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 할 때 일회용 컵을 테이크아웃 하는 게 아니라 다회용 컵을 테이크아웃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회용 컵을 테이크아웃 할 때 소비자들이 QR 인증을 하게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소비자들이 그 매장으로 반환하거나 아니면은 그 도시 곳곳에 그 반환할 수 있는 거점 장소를 설치해 놔서 거기로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5일 이내에 그 반환이 안 되면은 처음에 QR 인증한 곳에서 $15가 자동 결제되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들므로 인해서 일회용 컵이 아니라 다회용 컵이 테이크아웃 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지금 미국 볼더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회용품 관련해서 일회용품을 어떻게 줄일 거냐,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 어떻게 줄일 거냐, 배달 음식에서 일회용품 사용되는 거 어떻게 줄일 거냐, 그다음에 테이크아웃 되는 일회용 커피 컵 이거 어떻게 줄일 거냐, 행사 축제 같은 거 할 때 사용되는 일회용 식기 용기 이거 어떻게 줄일 거냐, 이렇게 막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나온 대안은 뭐예요? 소비자 실천 이것밖에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실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려면은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다회용기 대여 세척 산업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송지에서 발표를 했나요? 그 기저귀? 예, 기저귀하고 똑같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용 기저귀를 다회용 청기저귀를 대체하면서 소비자들이 그걸 직접 그 세척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을 대여하고 사용한 것은 받아서 세척해주고 해서 다시 대여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른 일회용 컵이라든지 일회용 식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품의 세척 대여 산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야만이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꾸 문화, 캠페인 이런 것만으로 접근했을 때는 실제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 저는 좀 늦게 알았어요. 최근에 제가 안 가장 쌈박한 모델 루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때문에 온라인 구매 때문에 쓰레기가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그냥 그래 온라인 쇼핑해 대신에 온라인 쇼핑이 오히려 쓰레기를 줄이는 거야. 이렇게 그냥 발상을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부터 시작해서 샴푸, 세제까지 생활용품들을 다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루프라고 하는 상자에 담아서 배송을 해줘요. 그리고 집안에 쌓아놓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빈통이 생기면 이 통에다 담아요. 그래서 통이 어느 정도 차면은 연락을 하면은 이 통을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이 통들을 다 세척 재사용해요. 그래서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회용 용기로 다 순환시켜버리는. 그리고 철저하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거래가 일어나게끔. 그러니까 제품의 공급과 빈 용기의 회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뉴욕하고 파리에서 지금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데 플라스틱 사용 때문에 대기업들이 하도 욕을 얻어먹다 보니까 이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P&G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협업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 테라사이클링이 들어와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은 새로운 모델들을 많이 시도하는 것이 이제 사이클링이죠. 한국에서도 테라사이클링이 이마트하고 P&G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마트에서 플라스틱 통을 수거하는 수거통을 설치를 해놓고 소비자들이 빈 통을 분리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트로 가져오게 되면은 그 가져오는 만큼 포인트를 주고 그렇게 해수한 통은 이렇게 깨끗하게 해수하게 되면은 조금 더 플라스틱을 조금 더 잘 재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전형적인 테라사이클링 모델인데 이것도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려면 이런 식의 이제 틈새 시장으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데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우리 돈 쓰겠다. 대기업들이 하지 않는 한 사실 작동하기는 조금 힘든 모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부태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프랑스에서 하는 시스템인데, 자 우리가 포장재를 쓰지 않는 벌크 매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벌크 매장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현실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샴푸나 세제 같은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하자라고 했을 때 벌크 매장에서 어떻게 소비자가 집에서 자기 용기를 들고 와야 돼요. 자기 용기를 들고 가서 들어야죠. 들어서 무게를 재서 그 무게만큼 가격을 지불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장부태는 자기하고 계약을 체결한 매장에 벌크 제품으로 일단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같이 뭘 제공을 하냐면은 다의 용기도 같이 제공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다회용기를 보증금을 내고 그 다회용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쓰고 나서 빈통을 갖고 가면 매장에서 그걸 세척을 해서 다시 채워서 주고, 다 쓰다가 소비자가 아 싫어 이제 안 쓸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2유로의 보증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썼던 거 1유로 수수료 받고 1유로 보증금을 되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벌크 매장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다회용기를 자기가 가정에서 직접 가져와야 되는 이 불편함들을 오히려 규격화된 다회용기까지도 같이 빌려주는 방식으로 조금 더 현실화 시킨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요즘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케이스에서 부러운 건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특히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들이 되는 부분이어서, 한국의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도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유사한 아이디어를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구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잘 선별해서 단지 아이디어를 사는 게 아니라 인프라 투자까지도 해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제 같이 가야만이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